인간은 과학 속에 살고 있다. 지구의 자전으로 매일 낮과 밤이 생기고 밤하늘에 뜨는 달과 별을 발견할 수 있다. 몸을 움직이기 위해 영양소로 이루어진 음식을 먹고 몸속 순환을 위해 원자로 이루어진 산소를 들이마신다. 이처럼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과학적 다양한 원리가 숨어 있다. 지나치기 쉬운 생활 속 과학 이야기, 이지사이언스에서 알아본다. 우리 몸에는 많은 과학적 사실이 숨겨져 있다. 사람은 저마다 다른 DNA를 가지고 있고 그 DNA는 개인의 다양한 정보를 나타낸다. 또 혈액으로 체질을 구분하거나 호르몬으로 미래 직업까지 예측할 수 있다고 한다. 내 몸에 흐르는 과학적 정보를 안다면 보다 효율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중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단연 다이어트다. 식이 조절부터 다양한 체중 감량법이 전해지고 있지만 과학적 다이어트는 기초 대사량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하루 중에 소모하는 열량은 70% 이상이 기초 대사량에 의해서 소비되기 때문에 실제 운동으로 소모되는 열량보다도 이 근육량이라든지 체표 면적과 비례해서 발생하는 기초 대사량이 소모하는 열량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초 대사량이 높은 경우에는 비교적 어느 정도 섭취를 해도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살이 쉽게 찌지 않습니다. 기초 대사량이란 체온 유지, 심장 박동, 호흡, 근육의 긴장 등 생명 유지를 위해 소모되는 에너지 양을 말한다. 몸무게 60kg인 성인의 경우 일일 기초 대사량은 1,400kcal가 기본이지만 근육량에 따라 큰 차이가 생긴다. 그렇다면 굶는 다이어트는 기초 대사량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굶는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이전보다 더 살찌는 체질로 바뀌게 된다. 우리 몸은 음식 섭취량이 줄어들면 급격히 위기감을 느끼면서 지방을 축적하고 기초 대사량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하루에 한 끼만 먹는 간헐적 단식이 유행하고 있다. 간헐적 다이어트의 경우에도 한 끼 식사를 건너뛰거나 아니면 굶는 다이어트와 마찬가지로 끼니를 거르면서 에너지 섭취 감소로 인해 일시적으로 살이 쉽게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먹게 되거나 이러한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체중의 재증가, 즉 요요 위험이 큰 다이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면서 지방 섭취를 줄이면 어떨까? 단백질이나 지방이 부족한 경우에는 근육을 형성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근육량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기초 대사량도 감소해 에너지 소모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결국 모두 지방으로 축적돼 살찌기 쉬운 체질이 된다. 실제로 카라 이벨링 박사팀이 연구한 결과 지방을 안 먹는 다이어트를 하면 저당, 저단백질 다이어트를 할 때보다 기초 대사량이 220칼로리나 줄어든다고 한다.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적당한 지방을 섭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급격한 운동을 하면 지방이 연소돼 살이 빠질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 뇌의 뇌하수체에 있는 체중 조절 중추는 체중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끊임없이 조절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급격한 운동보다는 서서히 운동량을 늘리는 것이 좋다. 운동을 하는 경우에 소모되는 열량보다 초반에는 근육량이 형성되면서 오히려 체중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운동을 너무 오래 하게 되면 식욕을 자극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근육량이 증가하게 되면 기초대사량이 늘어서 살이 쉽게 찌지 않는 체질로 될 수 있습니다. 굶는 다이어트보다는 조금씩 골고루 다양하게 섭취하면서 위를 줄이는 소식하는 습관이 훨씬 더 중요하고 활동량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한꺼번에 운동을 많이 하는 것보다 효과적입니다. 음식은 단순 먹을거리가 아닌 영양소다. 음식에 담긴 과학적 사실을 알아내면 보다 맛있게, 보다 건강하게 먹을 수 있다.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의 바쁜 일상은 먹는 것까지 빠르고 간편한 것을 선호하게 했다. 간편하고 빠르게 먹을 수 있는 면 요리나
휴대면서도 먹을 수 있는 빵처럼 밀가루 음식이 대부분이다. 한식에 적응된 한국인에게 밀가루 음식은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식습관이 소화되고 빵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제 밀가루 하고 관련되는 그런 식품 알레르기나 이런 병들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증가한 거는 사실입니다. 급격하게 고온으로 확 굽거나 튀기는 그런 조리법으로 바뀌면서 거기 밀가루 안에 들어있는 알레르기 성분이 분해되는 거나 아니면 생체에 더 많이 흡수되는 그런 부분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음식에 노출될 기회가 많으면 그만큼 과민반응이 나타날 확률도 높아져서 그런 유병률도 조금 증가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웰빙 바람이 불면서 밀가루 음식도 건강하게 먹고자 하는 열풍이 불고 있다. 때문에 글루텐을 뺀 밀가루 제품이 출시되기도 했다. 글루텐이 무엇이길래 이런 제품들이 나온 것일까? 밀가루 속에는 글리아딘과 글루테닌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밀가루에 물을 넣고 반죽하면 글리아딘과 글루테닌이 결합해 화학적 구조가 바뀌게 된다. 글루텐이 형성되면서 밀가루 반죽의 물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글루텐은 밀가루에 포함된 단백질의 일종으로 우리가 즐겨 먹는 라면의 쫄깃한 식감이나 빵의 부드러운 식감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또 글루텐의 함량에 따라 밀가루를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으로 구분해 사용하기도 한다. 쫄깃하고 부드러운 식감 때문에 여러 가지 가공식품에 활용되는 글루텐. 하지만 현대인들은 글루텐이 건강을 해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건강한 사람들에게 글루텐은 인체에 해가 없는 천연식품이지만 일부 사람에게서는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 이는 셀리악병이다. 자가면역 질환의 일종인 셀리악병은 글루텐 단백질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 영양소 흡수 장애를 일으키는 질병이다. 글루텐이 셀리악병을 일으키는 건 맞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밀가루 음식을 먹는다고, 그리고 글루텐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다 셀리악병이 걸리는 건 아니고, 전 세계 인구의 한 0.5%에서 1%, 그러니까 100명 중에 1명 정도 걸릴까 말까한 비교적 드문 질환입니다. 밀가루를 의심해가지고 그런 곡물들을 약간 피했더니 그런 증상들이 또 좋아지고, 근데 다시 그런 밀가루 음식을 먹고 났더니 또 속이 안 좋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배가 아프고 설사하는 그런 증상들이 또 반복돼서 나타나면 제일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입니다. 이와 같이 음식 속 영양소에는 과학적 정보가 담겨져 있다. 그리고 음식의 겉모습에서도 과학적 이야기를 찾을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송편이다. 명절이 되면 우리 조상들은 떡을 만들어 먹었다. 맵쌀가루를 익반죽해 거기에 소를 넣고 반달 모양으로 빚어 솔잎을 깔고 쪄내는 송편. 그 겉모습에 담긴 과학 이야기는 무엇이 있을까?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농경 국가로 달의 변화에 따라 시간을 예측하고 이에 맞추어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음력, 원력과 절기가 아주 중요하였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기준으로 절기마다 떡을 빚어서 조상의 은혜에 감사하거나 또 풍요로움을 기원하였죠. 이래서 이제 중요한 달의 모양을 본떠서 송편을 빚게 되었고, 또 소를 넣기 전에는 동그란 보름달 모양, 그리고 또 넣고 반으로 접게 되면은 반달 모양이 되니 송편 하나에 달의 변화를 담았다는 그러한 유래가 있습니다. 송편의 모양은 농경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긴 달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어졌다. 이런 송편에는 솔잎이 늘 함께했다. 솔잎을 깔면 송편의 향과 맛을 더할 뿐 아니라 보관도 쉬워지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소나무 잎에 풍부한 피톤치드는 식물이 다른 미생물로부터 자기 몸을 방어하기 위해 발산하는 살균 물질이다. 피톤치드가 공기 중에 세균이나 곰팡이를 죽이고 해충을 막아 음식의 보관성을 높였다. 솔잎으로 찌면 송편에 향을 줄 수도 있고, 또 송편을 찔 때 서로 달라붙지 않도록 하는 용도로서도 사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상들의 생활의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과학은 음식을 보다 안전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한다. 과학은 현재의 현상만 알아내는 것이 아니다. 인류가 역사를 기록하기 이전의 일을 기억해내기도 한다. 그중 가장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분야가 바로 공룡이다. 우리는 공룡의 존재를 믿고 있고 그에 대한 연구를 이어가는 등 다양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인류가 출현하기 훨씬 이전, 지금으로부터 약 2억 5천만 년 전을 중생대, 즉 공룡의 시대라 부른다. 지금까지 알려진 공룡의 종류는 약 1000종. 그 가운데 이름을 갖고 있는 건 700종 정도로 앞으로 700종 이상이 더 발견될 것이라고 한다. 수억만 년 전에 사라진 공룡. 우리는 그들의 존재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었던 걸까? 공룡은 지구상에 많은 화석을 남겼다. 그리고 우리는 화석을 통해 공룡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원래 살아있는 생명체가 그러니까 급격하게 땅이나 물속에 갇히게 되면 거기서 원래 살이나 뭐 살아있는 생명의 성분은 빠져나가고 그 모양 그대로 그 자리에 돌 성분이 들어가요. 그래서 화석은 뼈가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돌로 그 모양이 남아있는 거죠. 남아있는 돌의 시점을 갖다가 측정을 해보면 방사성 동위원소나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을 해보면 그 시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을 이용하면 공룡 화석으로부터 공룡이 살았던 연대를 알아낼 수 있다. 살아있는 생물이 갖고 있는 탄소의 비율이 공기 중의 비율과 일치한다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생명을 잃은 화석은 방사성에 의해 탄소 비율이 점차 감소하게 되는데 경과 시간을 계산하면 동식물이 살았던 시대를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공룡의 생김새와 습성은 어떻게 알아낸 것일까? 이 연구에 있어서는 화석 DNA 분석 기술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생명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DNA를 추출하는 기술도 생기고 또 DNA를 조사하다 보니까 그 혈통 관계도 알 수 있게 되고요. 또 어떤 생물들과 함께 살았는지 어떤 생물이 기생했는지도 알게 되죠. 공룡의 그림을 보면 되게 화려하게 많이 그렸잖아요. 옛날엔 상상으로만 그렸습니다. 그런데 멜라닌 색소가 남진 않지만 멜라닌 색소 밑에 있는 멜라노솜이라는 구조가 있어요. 멜라노솜이라는 구조는 남거든요. 근데 멜라닌 색소에 따라서 멜라노솜 구조가 달라요. 그래서 색깔이 남지 않았지만 여기에는 어떤 색깔이 있었는가를 우린 지금부터 이제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과학의 발달은 보다 재미있는 공룡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 미국의 과학자 케빈 존슨은 공룡 화석에서 뽑아낸 DNA를 분석한 결과 6,500만 년 전 공룡의 몸에도 이가 살았다는 것을 알아냈다. 또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팀은 공룡의 눈 화석들을 분석한 결과 육식 공룡이 야행성 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멸종한 공룡이 우리 주변에 살아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6,600만 년 전에 이제 공룡이 멸종했다라는 게 얼마 전까지의 이론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공룡이 6,600만 년 전에 한번 대멸종을 당하긴 하는데 모든 공룡이 멸종한 건 아니었다는 거죠. 공룡을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골반에 따라서 용반류와 조반류로 나눌 수도 있고 식성에 따라서는 초식 공룡과 육식 공룡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또 다른 분류 방법으로는 조류용 공룡과 비조류용 공룡이 있습니다. 즉 새인 공룡이 있고 새가 아닌 공룡이 있다는 거죠. 새가 아닌 공룡은 6,600만 년 전에 다 멸종했지만 새인 공룡은 지금도 살아남아서 우리의 반찬이 되기도 하고 안주가 되기도 하고 간식이 되는 거죠. 학자들은 공룡이 모두 멸종한 것이 아니라 5% 정도가 살아남았다고 말한다. 살아남은 공룡이 점차 몸집을 줄여 조류로 진화했다는 것이다. 그 증거로 해부학적 구조를 들고 있다. 새와 공룡은 삼각돌기 모양, 발목 관절 등 7개의 공통점을 갖는다. 즉, 현생의 조류는 과거 공룡이었다는 것을 뜻한다. 과거로 인해 우리가 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가 재구성되고 있다. 과학은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책을 세우기도 한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환경 오염이다. 자연재해의 원인이 되고 생명 변이를 일으키는 등 인류에게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이 파괴되고 기후변화가 생기면서 학자들은 식량 자원의 부족 현상이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미래 식량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UN 식량농업기구는 곤충을 미래 식량난을 대비한 해결책으로 꼽았다. 곤충이 미래 식량으로 손꼽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고단백, 그러니까 단백질이 전체의 한 50% 이상이 되고, 그리고 고불포화 지방산 등으로 영양적 가치가 매우 우수합니다. 그리고 이제 좁은 공간에서도 다단식으로 사육하기 때문에 굉장히 토지 이용 효율이 가축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 더 높고요. 동일한 양의 고기를 생산할 때에도 사료가 가축에 비해서 한 10분의 1 정도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이라는 그러한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축에 비해서 한 수십 배 정도 더 작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라는 특성까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식용곤충을 미래 식량으로 지목을 하였습니다. 벨기에는 집 귀뚜라미, 풀무치, 갈색 거저리 등의 곤충을 식품 원료로 인정했고, 미국과 영국, 싱가포르의 몇몇 레스토랑에서는 이미 곤충을 식재료로 사용하고 있다. 곤충이 어떻게 미래 식량이 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 농진청에서도 이런 움직임에 발맞추고 있다. 2010년 처음으로 곤충산업육성법을 제정하고 곤충산업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연구팀은 맛과 영양을 모두 만족시킬 식용으로 적합한 곤충을 찾아내고자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과학적 검증을 받아 식품 원료로 인정받은 곤충은 갈색 거저리 애벌레와 흰점박이 꽃무지 애벌레가 있다. 더불어 장수 풍뎅이와 귀뚜라미도 식용화를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곤충을 먹는다는 것은 왠지 안전해 보이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자연에 돌아다니는 곤충이 아닌 식용 곤충을 따로 사육해야 한다고 한다. 식용으로 사용될 곤충은 어떻게 사육하게 되는 것일까? 식용곤충의 경우에는 사람이 먹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일단 청결한 환경에서 길러져야 되고, 이러한 사육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먹이, 사료로 쓰는 것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키워야 되는 온도, 습도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은 이미 저희 농촌진흥청에서 식용곤충 표준 사육 지침서라는 것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서에 준해서 이제 깨끗하게 청결하게 사육된 곤충을 식용곤충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지침서에 따르면 식용곤충은 외부 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된 시설에서 사육되며 바닷가도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깨끗한 플라스틱 소재 용기를 사용한다. 곤충의 사료로는 밀을 도정하고 남은 밀기울을 주로 하고 다양한 채소를 통해 비타민과 수분을 공급한다. 무엇보다 사람이 믿고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청결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하지만 곤충을 먹는다는 것은 아직까지 낯선 풍경이다. 여러 가지 곤충 요리를 연구 중에 있지만 혐오식품이라는 이미지를 지우지는 못했다. 그러나 곤충은 소나 돼지처럼 메탄가스를 유발해 환경을 오염시키지는 않는다. 또 좁은 공간에서 사육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곤충으로 미래 식량을 대비하는 것은 어쩌면 환경을 위한 선택인 것이다. 이처럼 과학은 우리의 생활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과거를 알아내고 미래를 대비하는 것은 물론 맛있게 먹고 체형을 유지하는 것에도 과학적 원리가 존재한다. 보다 안전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살기 위해 우리는 과학을 탐구해야만 하는 것이다. 당신의 엉뚱한 질문을 유쾌하게 풀어드립니다. 엉뚱한 질문, 유쾌한 상상. 오늘의 질문: 식초와 베이킹 파우더로 로켓을 날릴 수 있다? 오늘의 실험을 도와줄 궁금양. 안전을 위해 장갑을 끼고 용기에 식초를 넣어준다. 그리고 뚜껑
뚜껑 안쪽에 베이킹 파우더를 올린 후 휴지로 살짝 덮어준다. 내용물이 섞이지 않게 조심히 뚜껑을 닫아주는데 확실한 실험을 위해 뚜껑을 꽉 닫아주는 게 포인트. 이제 과감하게 뒤집어준다. 잠시 기다리면 용기가 솟아올랐다. 식초와 베이킹 파우더가 섞이며 플라스틱 통이 솟아오르게 된 것인데 도대체 어떤 원리가 숨어 있는 걸까? 탄산수소 나트륨과 아세트산이 만나게 되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는데요. 여기 기포 보이시죠? 이와 같이 반응이 지속되게 되면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이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압력이 증가합니다. 베이킹 파우더의 주성분은 탄산수소 나트륨, 식초의 주성분은 아세트산. 이 두 성분이 만나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반응이 지속되면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하고 용기 내부의 압력도 증가하면서 로켓처럼 솟아오르게 되는 것. 궁금양, 뭔가 단단히 준비한 듯한데? 이번에는 로켓 발사에 도전? 식초와 베이킹 파우더를 넣은 페트병이 로켓이 될 수 있을까? 로켓을 지지대에 꽂고 반응이 일어나길 기다리는데 과연 우리의 엉뚱한 상상이 현실이 되어줄까? 4, 2, 1, 발사! 날아올랐다! 식초와 베이킹 파우더로 추진력을 얻은 페트병 로켓이 힘차게 날아올랐다. 식초와 베이킹 파우더로 로켓을 날릴 수 있는 이유는 두 성분의 화학 반응으로 발생한 이산화탄소 때문이라는 사실. 오늘의 엉뚱한 질문, 유쾌하게 해결!